조선시대부터 5대째 내려온 한옥에서 15년간 치매 걸린 남편을 돌본 69세 새어머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벌어진 일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15년간 나는 이 집의 그림자였고 너희에게는 그림자보다도 못한 존재였구나. 총 50억인데 법정 상속분으로 하면 그 여자가 16억을 가져가겠네. 말이 안 되지. 가족이 누구예요, 형? 부모 병수발도 안 하고 장례 끝나자마자 쫓아내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명자야, 오대조 할아버님 말씀이 있어. 집을 지키는 자가 집의 주인이라오. 15년간 이 집 지킨 사람은 너야. 늦었어. 이 집의 대문은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열린단다. 그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가 밝혀졌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기섭 사장의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까지 모두 돌아간 뒤의 일이었죠. 조선시대부터 5대째 내려온 전통 한옥 그 고즈넉한 대청마루에는 이제 촛불만이 남편의 영정 앞에서 작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00년 된 격자창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마루 위에 은은한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어요. 밤바람에 처마 끝 풍경이 살살 흔들리며 애틋한 소리를 냈죠. 한명자는 그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69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한옥에서 15년을 살았지만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가 촛불에 흔들리며 더욱 왜소해 보였어요. 손바닥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영정 속 남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명자는 영정 속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15년간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치매에 걸린 남편을 밤낮 없이 돌보던 날들, 혼자서 무거운 장독대 뚜껑을 열어 김치를 담그던 모습들,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리며 조사님들께 인사를 올리던 기억들이 말이네요.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았어요. 이 집에서 15년간 그래왔듯이 조용히 견뎌내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철컥. 상태가 말없이 대청의 전등을 꺼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어둠이 내려앉으며 촛불만이 홀로 깜빡였습니다. 명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왜 갑자기 불을 껐을까요? 아직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는데 이제 정리하셔야죠. 45세 장남 한상태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촛불 아래에서 더욱 음산해 보였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마치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처럼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차녀 영숙이 명자의 뒤편에서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벌써 검은 쓰레기 봉지 여러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말이죠.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숙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이 집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서먹하게 인사를 나눴던 그 영숙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차가운 눈빛이었을까요? 15년간 이 집 안주인 행세하셨으니 이제 충분하시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인데 혈육 아닌 분이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영숙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을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이 집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순진한 자신이 떠올랐죠. 그때의 희망이 얼마나 허무한 꿈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고 조상님들께도 송구스럽고 상태가 정당화하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불편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산 문제는 저희 진짜 가족끼리 알아서 할게요. 외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죠. 외부인. 그 단어가 명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5년간 이 집에서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살았건만 결국 그녀는 여전히 외부인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원히 외부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숙이 무정하게 명자의 물건들을 쓰레기 봉지에 넣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정성스럽게 갖고 온 작은 화분들, 남편과 함께 찍었던 몇 안 되는 사진들, 명절마다 사용했던 차례 그릇들이 하나둘씩 봉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좋아했던 난초 화분을 거칠게 다루는 영숙의 모습을 보며 명자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저건 남편이 좋아하시던.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영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이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등을 곧게 펴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5년간 걸었던 이 대청마루를 이제 마지막으로 걷게 되는 거였죠. 안방에서 캐리어를 꺼내는 명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복장을 열고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며 15년간의 추억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회색 저고리, 명절 때마다 입었던 고운 한복들, 아픈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지은 죽을 담았던 자그마한 그릇들.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죠. 옷을 개면서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그저 묵묵히 견뎌낸 15년의 세월이었다고. 화려하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밖에서는 상태와 영숙이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조용한 한옥 안에서는 다 들렸어요. 한옥이 25억, 선산이 20억, 현금이 5억. 총 50억이네. 생각보다 많네요. 배우자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으로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겠네. 3분의 1씩이면 각자 16억 정도. 당연하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외부인한테 넘길 순 없어.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명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간 이 집을 지키고 아픈 남편을 돌보고 명절마다 정성껏 차례를 모셨지만 결국 그녀는 단순한 외부인이었던 거죠. 조상님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15년간 그 조상님들께 가장 정성스럽게 차례를 모신 사람은 외면하는 거였어요. 새벽 3시 마침내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담기는 15년의 삶이라니 참으로 허무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작은 캐리어뿐이었죠. 명자는 마지막으로 대청마루의 남편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2번 깊게 절했어요. 당신 15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만 가볼게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가 한옥의 마루를 굴러가며 작은 소음을 냈죠. 무거운 한옥 대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르릉. 빗속으로 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이른 새벽 시간,
이 외진 한옥 골목에 누가 올 이유가 있을까 싶었는데 헤드라이트가 비를 가르며 다가왔죠. 차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게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막내 지호였습니다. 미국에서 14시간을 날아와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 밤에 도착한 거였죠. 비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당황이 역력했어요. 숨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아버지 뵙고 왔구나. 어머니는 이제 갈 곳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명자의 목소리가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지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소리세요? 여긴 아버지 집이고 어머니 집이에요. 지호가 단호하게 말하며 명자의 캐리어를 빼앗듯 잡았어요. 그 순간 한옥 안에서 상태와 영숙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막내의 등장에 형제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교차했어요. 지호야, 언제 왔어? 연락도 없이. 비행기 연착됐다고 하지 않았어? 형님 누나,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왜 이런 시간에 짐을 들고 계셔야 해요? 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 5대째 내려온 한옥대문 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마치 조선시대 궁중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죠. 아버지 장례 끝나자마자 이게 정말 가족이 할 짓이에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그 말에 상태와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옥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명자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지호가 형제들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됐죠. 스무해 전으로 돌아가 보죠. 명자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던 49세의 과부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한기섭과 인연이 시작됐네요. 기섭은 정중하고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것이 힘들다며 명자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동무 정도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갔죠. 명자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기섭이 조심스럽게 청혼했을 때 명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따뜻한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꿈이 생겼어요. 재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전통 한옥에서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소박한 꿈이 있었죠. 기섭의 자식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네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기섭이 자식들을 불러 명자를 소개하던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상태가 서먹하고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악수를 청해도 형식적으로만 손을 내밀었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갑고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 하지만 막내 지호만은 달랐네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18살이었던 지호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러주었어요. 명자에게는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한옥으로 이사한 첫날 밤, 명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죠.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 집의 역사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자기야, 적응하기 힘들지? 기섭이 다가와 명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요.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명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는커녕 새어머니라는 호칭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명자는 아버지의 세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문중입니다. 함부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영숙이 어느 날 대놓고 말했죠. 명자가 명절 준비를 도와주려다 들은 말이었어요.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통이 있는 거라서. 상처받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고 한옥마당의 장독대를 관리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바쁘니까. 아버지는 그쪽이 잘 돌봐주시니까. 기섭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자식들은 한 목소리로 명자에게 간병을 맡겼죠. 병원비는 자신들이 댈 테니까 간병은 명자가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명자의 진짜 시련이 시작됐네요. 5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자식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많이 안 좋아지셨어. 이제 나도 잘 못 알아보시고. 그렇구나. 수고 많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걱정이나 애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명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밤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죠. 한옥 안방에서 홀로 남편을 돌보는 나날들이 5년간 계속됐네요. 특히 힘들었던 건 기섭이 가끔 명자를 못 알아볼 때였어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계세요? 그럴 때마다 명자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고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 기섭이 정신이 또렷할 때였어요. 명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이 널 가족으로 안 받아들이는 게 보여. 내가 억지로 끌어들인 건 아닌가 싶어서. 명자는 기섭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전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죠.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 집의 이방인이라는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지호만은 계속 명자를 챙겨줬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도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아버지 간병하시느라 힘드시죠? 괜찮다, 지호야. 너나 공부 열심히 해. 형, 누나가 도와주지 않나요? 명자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사실을 말하기엔 지호가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다들 바쁘단다. 이해해. 그렇게 명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한옥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묵묵히 남편을 돌봤죠. 남편이 숨을 거두던 날 밤 기섭은 명자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명자야, 혹시 몰라서 적어뒀어. 저놈들이 널 내쫓을 줄 알았거든. 기섭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사랑방 장롱 뒤 조상님께 물려받은 것처럼 소중히 간직해놨어. 널 지켜줄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캐리어를 끌고 한옥 대문을 나서려는 이 순간에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식들이 자신이 죽으면 명자를 내쫓을 거라는 걸, 15년간의 헌신과 사랑이 무시당할 거라는 걸 말이죠. 나는 이 집의 그림자였고 너희에게는 그림자보다도 못한 존재였구나. 명자는 중얼거렸어요. 15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상태와 영숙은 사랑방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지호가 나타나 명자를 붙잡아 두긴 했지만 형제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지호 때문에 어젯밤은 어쩔 수 없었지만 오늘은 확실히 정리해야 해. 상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에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 적힌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보자. 영숙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첫 번째, 조선시대부터 5대째 내려온 전통 한옥과 대지 500평,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시세조사서에 따르면 25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규모의 전통 한옥은 찾기 어려웠거든요. 두 번째, 경기 하남의 선산 임야 1000평. 조상 묘소가 있는 이곳은 개발 예정지여서 평당 2천만 원으로 총 20억 원의 가치가 있었어요. 세 번째, 현금과 예금.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과 사업 정리 후 받은 돈을 합쳐서 5억 원이었죠. 총 50억이네. 생각보다 많네요. 영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문제는 그 여자야. 법정 상속분으로 치면 상태가 인터넷으로 상속 관련 법률을 찾아보며 계산했습니다. 배우자가 3분의 1, 자녀들이 3분의 1을 나눠 갖는 게 원칙이니까. 그 여자가 16억 7천, 우리가 각자 11억씩? 말이 안 되지. 영숙이 소리를 질렀어요. 15년 살았다고 해서 16억을 가져간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게다가 그 여자는 혈육도 아니잖아. 법적으로는 배우자지만 상태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어요. 유언장만 없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을 리 없어. 그런 성격이 아니셨잖아. 그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 상속 협의를 우리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지. 영숙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여자에게는 법정 상속분보다 훨씬 적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어차피 그 여자가 뭘 알겠어? 법도 모르고 힘도 없고. 형제들은 이미 명자를 하나의 장애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15년간의 헌신과 간병은 안중에도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건 이 한옥이야. 상태가 한옥의 대들보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집인데 외부인한테 넘길 순 없어. 조상님들께 얼굴을 들 수 없지. 그래. 이 집만큼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 영숙도 동의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현금 5억 중에서 3억 정도만 그 여자에게 주고 한옥과 선산은 우리가 갖는 거야. 3억도 많지 않나? 2억이면 충분하지. 어차피 그 여자가 거부하면 어쩔 건데? 거부할 수 있겠어? 갈 곳도 없는데. 형제들의 대화는 점점 더 냉혹해졌어요. 명자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귀찮은 문제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호가 사랑방으로 들어왔어요. 형, 누나,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아, 지호야. 재산 정리 이야기 중이었어. 상태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재산 정리요? 어머니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호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이런 건 복잡한 문제야. 뭐가 복잡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당하게? 그게 뭔데? 영숙이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법정 상속분대로 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3분의 1, 우리가 3분의 1을 나눠 갖는 거요.
그럼 그 여자가 16억을 가져가겠네? 상태가 못마땅해 했어요. 16억이 뭐가 문제예요? 15년간 아버지 돌보신 분인데. 지호야, 현실을 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을 외부인한테 넘길 순 없어. 외부인이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간 이 집에서 사신 분을 외부인이라고 하세요? 혈연이 아니잖아. 영숙이 단칼에 잘라 말했어요. 혈연이 전부예요? 그럼 15년간 아버지 간병하신 건 뭐예요? 형, 누나는 그동안 뭘 하셨어요? 지호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우리도 병원비 댔어. 병원비요? 그게 간병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지호야,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상태가 경고하는 톤으로 말했어요. 나가는 건 형 누나잖아요. 아버지 장례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하시면서 그 순간 명자가 조용히 사랑방으로 들어왔어요. 어젯밤 신랑이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지호야, 괜찮다. 명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단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명자에게 집중됐어요. 그녀는 치마 저고리 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랑방 장롱 뒤를 열어봐야 할 것 같구나. 상태와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설마 아버지가 뭔가를 숨겨둔 게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죠. 장롱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저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명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명자와 함께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장롱 뒤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하지는 않아. 다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명자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사랑방 한편에 자리 잡은 100년 된 장롱.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 가구는 한옥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15년간 명자도 이 장롱 뒤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해서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조심히 옮겨볼까요? 지호가 장롱 한쪽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거우니까 천천히. 둘이서 힘을 합쳐 장롱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참고 견뎠어요. 장롱 뒤쪽 벽면을 살펴보니 과연 작은 벽감이 숨겨져 있었어요. 마치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귀중품을 보관하던 비밀 공간 같았죠. 정말 있네요. 지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벽감 안에는 오래된 나무함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명자가 가져온 열쇠가 딱 맞았어요. 철컥! 함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황색 봉투 하나와 함께 오래된 족보 한 권,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지호가 황색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공증 서류와 함께 조상들의 편지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유언장이에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였어요. 전 재산을 배우자 한 명자에게 조상의 뜻에 따라 남긴다. 명자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 한기섭은 2024년 3월 15일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15년간 나와 조상의 집을 지켜준 아내 한 명자에게 나의 전 재산을 남긴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가훈이 있다. 집을 지키는 자가 집의 주인이다. 피보다 마음이 진짜 가족이다.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저버린 자식들보다 마음으로 가족이 된 사람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조상님들께서도 그리 원하실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지호의 목소리가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족보 안에 끼워진 오래된 편지였어요. 이건 오대조 할아버님의 글씨인 것 같은데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한지를 펼쳤어요.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가온이었죠.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씀. 집안의 번영은 혈연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집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는 자가 진짜 가족이다. 혈육이라 해서 모두 가족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 5대에 걸친 가르침이니 후손들은 명심하라. 조상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호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남기신 건 조상님의 가르침에 따른 거였구나. 명자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15년간 자신이 이 집의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상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었던 거였죠. 지호야, 이걸 형과 누나가 알면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이건 아버지의 유언이자 조상님의 뜻이에요. 그때 USB를 발견했어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호가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기섭의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야윈 상태였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어요. 명자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떠났다는 뜻이겠지. 영상 속 기섭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애들 반응 안 봐도 알겠어. 분명 널 내쫓으려 할 거야. 하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걸 준비해뒀어. 기섭이 유언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우리 가문에는 조상님들의 가르침이 있어. 오대조 할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집을 지키는 자가 집의 주인이라고. 15년간 이 집 지키고 나 돌봐준 사람은 너 명자야. 내 자식들이 아니란 말이지. 영상 속 기섭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상태야, 영수가. 아버지가 부족했어. 너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봐. 하지만 조상님들의 가르침만은 잊으면 안 된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야.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지. 명자는 어떤 혈육보다도 더 가족다웠어. 기섭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호야,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어머니 곁에 있어줘. 너만이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는 아이니까. 영상이 끝나자 명자와 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구나. 명자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걸 형님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지호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지호야, 네가 형과 누나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어머니,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날 밤 지호는 법무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필 유언장과 영상 증거, 그리고 조상의 가훈까지 있다면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내일 형님들을 법무사 사무실로 모셔서 이 모든 걸 공개하겠어요. 지호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로요. 그 말에 명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사흘 뒤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상태와 영숙은 지호의 갑작스러운 법무사 만남 요청에 어리둥절해하며 모였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를 이런 곳까지 부른 거야? 상태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곧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법무사가 들어오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고 한기섭님의 유언장 공개 때문입니다. 유언장? 상태와 영숙이 동시에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그런 건 처음 듣는데요. 유언장은 2024년 3월 15일 자로 작성되었고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황색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나 한기섭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전 재산을 배우자 한명자에게 남긴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어요. 15년간 병상에서 나를 돌봐준 아내에게 마지막 감사를 표한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가훈에 따라 집을 지키는 자가 집의 주인이 됨이 마땅하다. 상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위조야.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하실 리가 없어. 위조라니요? 법무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필적 감정도 완료되었고 무엇보다 영상 유언도 함께 남겨져 있습니다. 영상 유언? 영숙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리고 법무사가 추가 자료를 꺼냈어요. 오대조 할아버님께서 후손들에게 남기신 가훈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가훈이요? 오대조 할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것으로 확인되는 가훈입니다. 법무사가 오래된 한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집안의 번영은 혈연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집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는 자가 진짜 가족이다. 혈육이라 해서 모두 가족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진짜 조상님 글씨 같은데. 상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족보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고 서체 감정 결과 오대조 한 씨의 친필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법무사가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지만 정신은 또렷한 기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기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떠났다는 뜻이겠지. 영상 속 기섭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애들이 당신을 내쫓을 줄 알았어. 하지만 조상님들 가르침을 잊으면 안 되지. 상태와 영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오대조 할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집을 지키는 자가 집의 주인이라고. 15년간 이 집 지키고 나 돌봐준 사람은 너 명자야. 기섭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상태야, 영숙아. 아버지가 너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봐. 하지만 조상님들의 가르침만은 잊으면 안 된다. 명자는 어떤 혈육보다도 더 가족다웠어. 15년간 한 번도 불평 없이 나를 돌봐줬지. 영상 속 기섭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희는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저버렸어. 병원비만 대고 얼굴도 비치지 않았잖아. 상태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호야, 내가 들고 있다면 어머니 곁에 있어줘. 너만이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는 아이니까.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건 정말 아버지 목소리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까? 상태가 법무사에게 물었어요. 자필 유언장의 영상 공증, 그리고 조상님의 가훈까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의 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망한 상태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50억이다. 네, 고인의 유언에 따라 한명자님께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명자는 그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원했던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인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갖게 되다니. 여러분, 명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숙이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아니요. 남편의 마지막 뜻이니까 받아들이겠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어요. 다만 한 가지 얘기는 해야겠다. 뭔데요? 너희들은 15년간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주지 않았지. 명절 때 음식 해놔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명자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아버지 아프실 때도 너희는 병원비만 대고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조상 운운하니 상태와 영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난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정. 그것만 있었어도 명자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부르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니? 명자의 말에 상태는 할 말을 잃었어요. 법무사님, 절차는 언제쯤 완료되나요? 지호가 물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일주일 정도면 모든 등기 이전이 완료됩니다. 고맙습니다. 명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상태야, 영수가. 너희도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라. 어머니는 아저씨와 약속한 대로 살겠다. 그렇게 명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호가 그녀의 뒤를 따랐죠. 상태와 영숙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50억이라는 거금을 잃은 것보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 더 큰 충격이었죠. 그날 밤 상태와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 원장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태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자료를 보니 법적으로 완벽하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필 유 원장의 영상 공증, 게다가 조상분들의 가훈까지 이의 제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50억을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영숙이 울먹였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큰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봐도 승산이 없어요. 절망한 형제들이 한옥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대청마루에서 아버지 위패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지호는 마당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상태가 무릎을 꿇었어요. 45세 나이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15년간 아버지 돌봐주신 건 어머니였는데 저희는 영숙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너무 못됐습니다. 정말 조상님들께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명자가 찻잔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상태야, 영수가.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너희가 지금 후회하는 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니? 네, 어머니. 정말 후회해요. 그럼 15년 전에는 왜 그렇게 못했니? 명자의 질문에 형제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정말 너희와 가족이 되고 싶었어. 너희 어머니 자리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야. 명자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외부인으로 봤지. 새어머니라는 말조차 허락하지 않았어. 어머니, 명절 때마다 정성껏 차례상을 차려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명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형제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비만 대고 얼굴도 비치지 않더니 지금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니? 정말 후회합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상태가 울먹였어요. 돌이킬 수 있다고? 명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지호가 들어왔어요. 형, 누나, 뭐 하시는 거예요? 지호야, 우리가 어머니께 사과하고 있어. 지금 와서 사과요? 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형님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호야, 어머니, 이런 분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호가 명자의 편을 들었어요. 지호야, 괜찮다. 명자가 지호를 말렸어요. 상태야, 영수가. 너희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명자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너무 늦었어. 어머니, 15년간 매일이 기회였어. 매 순간이 너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였지.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너희는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 그리고 이제 유산이 걸리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지. 형제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다운 마음이 문제지. 명자가 조상 위패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조상님들이 보고 계셨을 텐데 너희는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저버렸어. 어머니, 정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영숙이 매달렸어요. 기회는 이미 다 썼어. 명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제 너희도 각자 갈 길을 가거라.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말에 상태와 영숙은 망연자실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형님들. 지호가 끼어들었어요. 15년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지호야,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어머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나요? 지호의 말에 형제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상태와 영숙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50억의 유산을 잃은 것보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더 큰 충격이었죠. 한옥에는 명자와 지호만 남았어요. 어머니, 힘드셨죠? 아니야, 지호야. 오히려 후련해. 명자가 미소 지었어요. 15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아. 어머니가 오르셨어요.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명자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호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날 밤 명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한옥에서 편안한 잠을 잤어요.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일주일 후 모든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5대째 내려온 한옥도 경기도 하남의 선산도 예금 계좌까지 모든 것이 한명자 명의로 넘어왔어요. 법무사가 마지막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식으로 모든 재산의 소유권자가 되셨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받아들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원했던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인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갖게 되다니. 고맙습니다. 명자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 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복잡해. 기쁘면서도 씁쓸하고. 왜요? 이런 식으로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족들이 인정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호가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지호야,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명자가 놀라며 지호를 바라봤어요. 지호야, 내가 무슨 미국에서 사업하던 걸 정리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는 점잖아. 나 같은 늙은이와 살면. 어머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는 제게 진짜 어머니세요. 지호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제게 편지를 남겨주셨거든요. 지호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읽어볼까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호야, 너만이 진짜 가족이 뭔지 아는 아이다. 어머니 곁에 있어줘. 이제 가족은 선택하는 거란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야. 편지를 읽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여기고 이 집을 진짜 우리 집으로 만들어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지호야.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는 행복한 눈물만 흘리셔야 해요. 지호가 명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 될게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날 오후 상태와 영숙이 마지막으로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짐을 좀 가져가려고 해서요. 상태가 겸손하고 부끄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너희 물건들 챙겨가라. 명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상태가 깊게 절을 했어요. 1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고생은 무슨,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명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상태야, 영수가, 너희도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아라. 다만, 명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라. 가족이라는 건 돈이나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나중에라도 찾아뵐 수 있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구나. 명자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형제들이 짐을 챙기고 떠난 후 한옥에는 명자와 지호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우리만의 집이 됐네요. 그러게,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 명자가 대청마루에서 한옥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 오랫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해보고 싶어. 정원도 가꾸고 책도 읽고.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호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그날 저녁 명자는 처음으로 이 한옥에서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69세에 비로소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가족을 갖게 된 거였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지호와 함께 한옥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마당의 장독대를 함께 관리하고 작은 텃밭도 만들어 채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상제사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어요. 지호는 한국에서 작은 IT 사업을 시작했고 명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서예도 배우고 정원 가꾸기도 하고 가끔은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복지관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나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더구나.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세요. 나도 외로웠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분들 마음을 알겠어.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명자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명자가 마당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한옥 대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누구지? 명자가 궁금해하며 대문 쪽으로 갔어요. 대문 밖에는 낯익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상태와 한영숙이었어요. 6개월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상태는 살이 빠져서 초라해 보였고 영숙도 예전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태가 어색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인사드리러 왔어요. 영숙도 부끄럽고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명자는 대문 안쪽에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많이 바꿔놓았다는 게 느껴졌죠. 무슨 일로 왔니?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상태가 어려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께 너무 못됐다는 걸.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15년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명자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어요. 진짜 후회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직도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상태야, 영숙아. 명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후회한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명자가 조용히 대문에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찰칵 전통 한옥의 무거운 대문을 안쪽에서 잠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영숙도 다급하게 말했어요. 상태야, 영숙아. 명자가 문 너머로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늦었어. 어머니, 15년간 매일이 기회였어. 매 순간이 너희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였지. 명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너희는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 그리고 이제 와서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영숙이 울며 매달렸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의 대문은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열린단다. 명자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너희는 이미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어.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그때 지호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지호야, 우리 정말 후회해. 정말 후회요? 6개월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형제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15년간의 상처가 치유되나요? 지호의 말에 상태와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명자는 대문을 등지고 안채로 들어갔어요. 마루에서는 지호가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우리 아들. 어머니도 목이 마르구나. 명자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이 대청마루에서 보였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대문 밖에서는 상태와 영숙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들도 마침내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말이죠.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까요? 그럼 우리 둘이 행복하게. 명자가 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호야, 어머니가 69세에 진짜 아들을 만나다니. 정말 신기해. 어머니, 저도요. 진짜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한옥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5대째 내려온 이 한옥에는 이제 새로운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집의 주인이라는 조상의 가르침대로 말이죠. 사람은 떠났지만 조상이 남긴 가르침은 남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집의 주인이고 끝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한명자는 69세에 비로소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한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